헬스케어 AI와 윤리라는 교과목입니다. 교과목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AI와 윤리라는 교과목은 우리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였을 때,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교과목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 교재는 헬스케어 AI 윤리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오늘은 1주차에 왜 헬스케어 AI 윤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AI 윤리와 또 보건윤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또 우리가 이것을 학습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의료라고 하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처방하고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보통 경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으로 공부하는 것들, 진료 보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법률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부분에 한해서 원격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자하고 원거리 통신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 또는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처방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것들이죠. 인공지능, VR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모바일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사용하여서 하는 거나 아니면 SNS를 사용하여서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건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AI하고 상담하는 것들이 모바일 헬스케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기록이나 여러분들이 카카오 채팅창에 또 모바일 헬스에서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이런 문자 기록들, 이런 것들을 모두 전자의료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을 맞이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건강관리에 해당되는 이런 헬스케어 분야가 있지만, 이런 이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이 제한이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또 더 나아가서 모바일 헬스케어 를 활용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로 구성되어져 왔습니다. 전염병 중에 최근의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사례였다면, 그 이전에 패스트 같은 것들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점점점 바꿔왔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학생들 교육할 때 지금 제가 원격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학생들 교육이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치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로봇 수술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AI를 사용하여서 상담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부 도입되어져 있는 병원이 있긴 하지만 로봇을 사용하여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분석하여서 병원의 경영 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 영역은 조금 다른 분야와 특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벌어진 의료 행위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불가역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무턱대고 이런 헬스케어 AI를 도입하거나 하는 문제는 역시 치료의 효과,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명확한 기준은 환자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은 의미가 없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의료의 형평성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의료의 형평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기기들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건의료 영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키보드에 어떤 버튼 같은 거나 기능 같은 거를 추가한다고 할 때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거나 위험성 검증 같은 건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의료 영역에서 신기술, 신약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될 때 그 효과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잖아요. 부작용이 생겼다 이러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된단 말이죠. 의료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 즉 환자가 안전하도록 만드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AI를 도입할 때 이건 정말 문제 없는 도구야 라고 생각한다면 환자 안정성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반드시 이득이 있어야 되고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또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 그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헬스케어 AI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의학이나 공학이나 또 법률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AI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 자체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 그 복잡한 것이 보건의료의 아주 특수성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는 환자의 안전이나 이런 데이터 보안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누가 가져갔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기술이 해킹을 당했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건의료에 들어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해킹한 사람이 가져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AI가 잘못을 했냐, 사람이 잘못했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접근 방식이 아주 다학제적으로 들어와줘야 윤리적인 관점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 그리고 정보 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사서 보실 거는 아닌데요.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련된 내용, 포괄적인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AI 윤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교재에서는 보건의료 현장에 좀 적응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철학 입문에서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윤리와 또 윤리학에서 차이점들이 AI 윤리하고 일반 윤리학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책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기술적인 부분이 AI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 현실에서 이런 현실적인 사례들을 잘 찾아서 접근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상담할 때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사례도 한번 살펴볼 건데 요즘에 챗봇이나 이런 AI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막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방영했던 그 유재석이 운영하는 그 놀면 뭐하니라는 MBC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AI가 정해주는 대로 해보기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AI한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 AI가 정해주는 대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명을 다루는 수술이나 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AI한테 물어봤을 때 그 AI가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은 환자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접근으로 그 윤리 사례들을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들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AI한테 뭘 물어봤는데 AI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주소를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단명이 잘못 나가가지고 구글 의료 AI가 있거든요. 그 AI가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서 왜 잘못됐는지 전문가들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지만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학습을 하고 꼭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환각 현상, halluci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환각 현상에 대해서 거짓 정보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고 결국은 보조적인 역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활용을 해야 하고, 환자의 안전에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와 특화된 어떤 데이터들로 훈련된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들이 아직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이제 구글에서 가져와서 만들기는 하였으나 아까 보신 그런 유튜브 영상처럼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료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의료 전문가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공학, 윤리 이런 사람들이 다 학제적으로 붙어서 실제 사례 기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윤리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A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AI 도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서 특정한 기술이 조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든요. 로봇 수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수술방에서 사람이 수술하지 않고 기계가 환자 옆에서 수술을 합니다. 대신에 기계를 조작하는 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로봇 수술이 다 좋을 것만 같지만 어떤 특정한 질병,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정한 질병인 경우는 로봇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질병인 경우는 로봇보다는 사람의 손이 훨씬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치료법 대비해서 개선점이 얼마나 큰지, 또 환자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집단한테만 되게 이득이 가고 어떤 집단은 차별받지 않는 건지, 또 환자의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는 건지, 또 자원들을 효율하게 쓸 수 있는 건지, 또 AI하고 의료진이 잘 협력해서 가는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AI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러미 슈거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새 그림을 넣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찌르레기가 이 새거든요. 이 새를 바라보는 13가지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리만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을 다 받아서 아주 풍부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료윤리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이처럼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와 관점들이 충돌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전에는 존엄사나 안락사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임신 중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였다면 요즘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생겨나는 거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수한 품질에 있는 수정란을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생명체를 얻겠다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었고요. 또 인공장기도 돼지의 체세포를 분열시켜가지고 사람의 인공장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기의 개발들이 생명 존중과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하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치료 결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환자의 가치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등을 잘 종합해가지고 서로 균형점을 맞추면 좋을 겁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말기나 임종기 상황에서 우리는 환자와 가족의 치료 결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의료진의 판단과 함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의학적인 판단과 개인의 삶과 또 윤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합해서 다학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원칙 기반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원칙 기반의 가장 4가지의 핵심적인 원칙은 환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선행의 원칙, 그리고 해약 금지, 무엇보다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 원칙이고요. 정의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율성은 자기 결정권에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할 때 치료 같은 거 할 때 설명 엄청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약금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시켜서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 불가피하게 해약을 입힐 수도 있지만 그 불가피함이 환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나 악이 적고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이익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선행의 원칙에서, 그리고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례를 좀 분석해 보면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런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우리는 실용적인 어떤 지침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도출이 되었는데, 뭐 내상자 방법이라든지 결의론이라든지 서사의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헬스케어 AI에서 우리는 아까 말한 그 4가지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자율성, 선행, 해약금지, 정의의 원칙을 AI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사실 너무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여러분들도 아마 워치 하고 계실 거고, 또 러닝할 때 쓰는 그런 스마트 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도 나의 심박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거울에 이런 기술들을 붙여서 나의 심박수를, 내가 옷을 입고 바로 현관문 앞에서 섰을 때 나의 심박수를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AI 기술의 확장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헬스케어 AI를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쓰시죠.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일상에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건강 이상이 있을 때 경고를 알려준다든지 하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한계점입니다.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다고 알려주는 오류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알려주는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없는데 있다고 하면 너무 겁이 나겠죠. 근데 있는데도 없다고 알리면 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 아까 AI가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의학적인 판단을 할 때 아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앞쪽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위험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거노인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독거노인의 일상활동들을 잘 관찰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돌아가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서 응급상황으로 감지한 다음에 해당 관할구청에 있는 119에 연락해주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씁니다. 그리고 24시간 관찰을 통해서 완전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거노인이나 또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요. 움직임이나 알림 같은 거 알려줘서 움직임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낙상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행동의 패턴들을 감지해서 위급 상황들 알려주는 것. 그래서 조기에 개입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합니다.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해서도 좋고, 또 집에 어르신만 두고 내가 출근해야 될 때 걱정이 되니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링
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즉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AI가 건강과 질병 인식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데이터들이 너무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나중에 만약에 보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데이터 보완에 문제가 걸려버리면 내가 그런 것들을 입력한 내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체 정보가 다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내 휴대폰 번호 털리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AI 알고리즘이 질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질병이 있는데도 없다고 여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도 예전에는 의사가 치료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조언해주는 역할 정도로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 환자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입력하고 데이터도 입력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지성행위자로서의 역할들을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평가해야 되겠죠. 인간이 판단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AI가 우리한테 제기하는 문제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 대해서 조금 바꿔라. AI도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AI가 우리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AI에서는 인간이나 AI 행위자의 판단이나 행동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악 방지를 넘어서서 우리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의료 윤리적인 접근 방법에서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들을 할 때 환자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학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헬스케어 AI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테 나눠드린 PDF에는 헬스케어 AI와 관련된 이제 유튜브 주소들을 몇 가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필요하실 때 들어가셔서 보시고 헬스케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병원에서 사용하는 로봇, AI 기술을 활용한 내용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병원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죠. 얘가 약제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이 조제되었으면 병동에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검체를 이송해주는 서비스. 그래서 약국 내에서 서로 간에 이동해주는,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물건을 이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문서를 수거해 가거나 이송해주는 서비스라든지, 또 바깥에 실외 배송 해준다든지 로봇 청소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병원에서 많이들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사례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의 사례인데요. 아산병원에서는 이렇게 로봇을 활용해서 간단한 심부름 정도 할 수 있고, 또 청소, 로봇 청소기 활용해서 병원 전체를 좀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1950년대부터 AI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전문가 시스템이 80년대, 90년대 동안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공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AI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알고리즘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 또 오픈소스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현대의 AI 기술들의 특징은 데이터 기반 학습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검색하는 거를 가지고 다시 AI가 패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건데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봤다면 그것의 알고리즘을 타고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자꾸 내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동영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학습들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 된 학습들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MS 또 리튼 이런 데서 그 AI 기술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을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와 관련된 내용도 조만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잘 인식을 해서 한국형 AI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다 저장이 되고 또 그것을 꺼내가지고 또 쓸 수 있고 이런 이제 기술들이 서비스들을 더 많이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가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들은 아까 아산병원의 사례들처럼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해서 생산성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로봇이 있어서 이 더위에 사람이 일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는 로봇이 전기를 사용해서 일들을 수행하는 이런 것처럼 생산성 향상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들을 할 때 AI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는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의학 용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많이 걸리는 질병, 아시아에서 많이 걸리는 질병, 미국에서 많이 걸리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덜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AI가 해주는 모든 결정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일상 전반에서 AI한테 뭘 물어봤을 때 AI가 의사결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지원이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시스템. 그러면서 AI 때문에 없어질 직업 그리고 있던 직무가 변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직업들 중에 AI한테 질문하는 거 있죠. 프롬프트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잘 질문하느냐, 질문을 잘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훨씬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직업군으로 창출되기 시작을 했고 또 변호사나 이런 것처럼 세무사 이런 것들은 법률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인공지능이 더 잘하기 때문에 걔네가 의사결정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기사들에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는 말은 아니고요. 미래의 이런 기술들은 이제는 AI가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 하면 이라고 에비던스,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AI 때문에 신뢰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요. 인간과 AI는 협업을 해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AI 기술의 발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예전에는 비용도 너무 높고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병원에 오게 되는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병원마다 너무 천차만별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에도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환자들이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어졌죠.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의사와 휴대폰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면 교통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게 되고 또 고령화와 만성화가 늘어나는 이 마당에 많이 움직일 수 없고 만성질환이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 대체로 오랫동안 약이 복용이 되면서 복용해야 하고 자신의 생활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들을
병원에 무조건 다 입원시키고 무조건 다 수술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령화와 만성화 질환이 증가되면서 셀프 케어가 가능해지도록, 자가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데는 헬스케어 말한 것이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개인 맞춤형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CT 기술 같은 거 이용해서 집에 어르신 계실 때 IoT를 두게 되면 동작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의 결과가 관할 복지사, 또 관할 보건소,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에 연락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응급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분야들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 데이터도 이제는 EMR이라고 해서 모든 기록들이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요즘에 간호사나 의사들도 모두 병원에서 수작업으로 볼펜 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영상 같은 것들은 디지털하죠. 여러분들도 사진 찍어서 그 사진 폴더 안에, 갤러리 폴더 안에 여러 개를 막 집어넣어 놓고 디지털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대면 의료가 가능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와 내가 휴대폰이든 또는 네이버 폼에서 입력을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분석해서 의사가 진료를 해준다든지 약을 처방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좀 더 앞당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독거 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국가가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AI하고 상담하는 거, 또 AI를 통해서 IoT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법률들을 2019년, 20년 코로나 있는 그때부터 지금 법률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구에 적용하게 되면서 의료에 특화된,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여러 이제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헬스케어는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건강관리,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의료 서비스 전반을 최적화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헬스케어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의료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AI는 대체로 이제 의료 영상 같은 거 많이 분석하는 게 예전엔 초점을 뒀어요. 근데 지금은 질병의 예방, 또 환자의 경험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헬스케어가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인데 답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것이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있는지 지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제일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수십 번 반복해서 학습하고 학습하는 것이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꾸준히 많은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엑스레이 같은 거 샘플로 넣었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 AI가 학습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어느 날 강아지를 보여줬을 때 이 강아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런 딥러닝 방법, 머신러닝 방법들이 지금의 주요 기술이라고 보겠고요. 의료 텍스트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을 지금 의사나 간호사들이 등록하는 그런 의무 기록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라든지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도출을 해내고 또 의료 용어들 이런 것들도 표준화를 해서 이 말이 그 말이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매핑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부산 사람 사는 사투리가 서울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매핑해서 표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해가지고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AI 기술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의 영상 판독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 써보시면 휴대폰이 그 이전 모델보다 최신 모델들이 워낙 화소도 좋고 병변의 탐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와 이런 영상들을 잘 딥러닝을 한다면 환자의 위험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 또 질병의 진행 과정 이런 것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했을 때 어디까지 환자가 나아질 수 있는지, 또 완치는 가능할 것인지, 이런 치료의 결과들도 예측할 수 있고, 이 사람 다시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재입원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모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여기 워치, 스마트워치라든지 또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걸음수, 심박수,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서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또 집에서는 원격으로 보일러를 켠다든지 또 가스를 잠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조기 질병 감시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전체 정보, 엄마 아빠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보면 내가 40대쯤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만성질환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악화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일부 조직을 떼가지고 병리 판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직을 넣었을 때 병리 조직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 암이 어디까지 진행됐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엑스레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이런 것들도 이 환자에게 폐암이 있는지 골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판독 시간 자체를 굉장히 줄여낼 수 있고, 무엇보다 딥러닝을 통해서 미세하게 변화된 것들도 감지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치료의 패턴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암 환자들은 이런 치료 방법을 썼을 때, 또는 이런 약물들을 썼을 때 환자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되더라. 아니면 이런 약물을 썼을 때 환자가 더 위험에 빠지는 날수가 더 많더라. 이런 것들을 예측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문헌들도 분석해주고, 그래서 의사결정 내릴 때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로봇 수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할 때도 이런 아모트 같은 이런 이제 신약 개발 AI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보통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4,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었고, 요 약물들을 환자가 약을 하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섞어 먹었을 때 다중적으로 약물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한다든지 치료 효과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하는 건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유전적인 변이들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내가 아주 위험한 유전병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분석할 때 쓰게 되고, 환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들을 제안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맞춤형 영양관리 같은 거 많이 해주죠. 그래서 나는 골 감소증이 있는 55세의 여자 환자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영양관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와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심박수, 나의 걸음수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고, 조기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 또는 건강관리 전략 같은 거 이제 컴퓨터가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원격 의료가 아주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의정 갈등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올 스톱이 되었는데 원격 의료 법률이 다시 이제 추진이 되고 이러면 그에 맞는 이제 법률이나 제도적인 기반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요즘에 챗봇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챗봇 기반으로 진단하는 서비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원격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것, 그리고 지리적인 제약 없이 울릉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의 의사와 진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막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주로 게임형 많이들 쓰죠. 요즘에 소아 만성 질환자들 많이 늘어가지고 ADH, 그리고 당뇨, 천식, 소아 당뇨, 소아 천식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해주는 거를 학교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체육활동 이런 것들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노인들은 건강 모니터링, 치매 예방 이런 것들,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뇨병하고 고혈압 되게 많아요. 심장질환, COPD, 천식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에 30에서 40대 사람들의 당뇨병이 가장 문제다 하고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심리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 헬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감지해주는 AI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응급실 내에서 중증도를 분류해주는 AI는 병원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그 아까 영상들, 진단 보조 시스템, 세브란스, 삼성, 아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고요. 이런 거에, 이런 병원들의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죠. 루닛이라는 회사나 뷰노, 그리고 JLK나 휴이노 이런 데서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런 AI 도구들을 만들어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 아산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메이오 클리닉이나 클리브랜드의 클리닉, 존스 홉킨스 하버드대 이런 데에 많은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구글 헬스, IBM의 왓슨이라든지 애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기들, 아마존에서 만드는 서비스라든지 요런 것들이 요런 데서 만들어서 여기 병원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겠죠.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일형 당뇨병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 수집 창구죠.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혈당 체크할 때 피를 내가지고 그것을 휴대폰에 있는 그 전원 꽂는 데 있잖아요. 충전하려고 넣는데 거기다가 그 스틱을 넣어요. 피를 묻힌 스틱을 넣으면 걔가 분석을 해서 이 내용을 여기 데이터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애플이라는 곳에서 다 통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그래서 결국 의사가 나중에는 에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받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게, 내가 휴대폰에서 나는 데이터만 전송을 하면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내 담당 의사의 휴대폰 화면에 내가 혈당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이런 그 AI 원격 사업들도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 빅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건강 트렌드라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데, 이건 옛날부터도 하고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아토피 환자 제일 많은 곳 이러면 제주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토피 있으면 다 자연 친화적으로 가고 싶으니까 제주도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간대요.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는 아토피 환자 많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암 환자 제일 많은 곳은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촌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왜? 조기 검진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을 빨리 발견하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발을 정자로 막 계산해가면서 썼다면, 지금은 AI가 다 분석을 해준단 말이죠. 제대로만 데이터를 넣는다면.
그리고 유전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나에게 맞춤형의 정밀 의료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별로 여러 이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도 다음에 이제 주차가 지나갈수록 저희들이 조금씩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AI가 다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다 들러붙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와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인증도 거쳐야 되고 의료기기 인증도 거쳐야 됩니다. 국제표준도 따라야 되고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나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후로 이제 주차가 올라갈수록 저희들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서 가장 문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거고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민감 정보들이 다 유출된다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AI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다면 그럼 의사는, 간호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성과 의료 불평등이라고 있는데, 알고리즘 편향성은 어떤 특정 집단으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AI는 주로 남성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결과론이 많이 나와요. 여성은 무시하고 또는 흑인은 무시하고 이런 이제 편향성들이 드러나는 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나는 워치가 없어요. 나는 그 디지털 기계 같은 거 잘 못 만져요. 이렇게 한다면 불평등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진짜 내가 의사를 믿고 의료진, 의사, 간호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이 그렇게 하대요. 구글이 그렇게 말하대요. 네이버가 그렇게 말하대요. AI가 그렇게 말하대요. 라고 하면서 AI하고 너무 밀착되어져 있는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의료 서비스들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수용성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디지털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키오스크로 뭐 주문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서 당연히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워낙 요즘에 휴대폰이 비싸다 보니까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지금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자. 그래서 무상으로 기기들을 지원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자 하는 일들을 지금 국가가 한 10년 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있는 우수한 의사들하고 잘 결합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 확대해가지고 AI 활용해가지고 환자 의사랑 진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보건소 중심으로 이런 교육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케어 AI의 윤리는 단순히 의료 적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료를 넘어서 이제는 AI가 함께 들어와 주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인간의 건강과 이익을 넘어서 이제 환경까지도 다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